4년 전 모든 것을 가졌던 한 남자 정우진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대기업 회장의 명예는 그의 움직이지 않는 두 다리 앞에서 무의미했고 그의 저택은 아내와 아들 정서준이 떠난 후 거대한 감옥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비처럼 그의 삶은 텅 비고 차가운 침묵 속에 갇혀버렸죠. 하지만 어느 날 이 차가운 철옹성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사도우미와 함께 온 한 작은 손님 11살의 소녀 유나. 모두가 정우진 회장을 불쌍한 재벌 혹은 비서 박준서를 죽인 살인자라고 속삭일 때 이 작은 소녀는 모두를 얼어붙게 할 충격적인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아저씨 정우진의 다리는 아직 살아있어요. 이 오만한 재벌은 소녀의 순수한 도발을 전 재산의 절반을 건 위험한 내기로 맞받아칩니다. 모두가 미쳤다고 손가락질한 이 말도 안 되는 거래. 과연 이 소녀는 4년간 무너져 있던 거대한 어른의 몸과 그보다 더 깊이 상처 입은 마음을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 빗속의 저택에서 시작된 11살 소녀와 고독한 재벌 회장의 기적 같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 누구도 몰랐던 회장의 첫 번째 기적이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면 행복 가득 담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 성북동 언덕 위 거대한 철문 너머로 펼쳐진 저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저택의 이름은 청림제. 이곳은 한때 화려한 파티와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택의 2층 넓은 서재 안. 커다란 창문 너머로 빗줄기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창가에 휠체어를 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우진 나이 45. 한때 국내 굴지의 건설기업 청림건설을 이끌던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비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사실 아무것도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엔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그저 텅 빈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정우진은 천천히 고개를 숙여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4년 전 그 비오는 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은 두 다리. 고급 양복 바지 아래 감춰진 그 다리는 이제 그에게 몸의 일부라기보다는 차라리 낯선 물체에 가까웠습니다. 4년. 누군가에게는 짧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우진에게 4년은 영겁과도 같았습니다. 사고 이후 그는 국내외 최고의 의사들을 만났습니다. 재활 치료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회장님, 신경 손상이 너무 심각합니다. 현대의학으론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정우진은 더 이상 희망을 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희망은 그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 뿐이었으니까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박준서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쉰 듯 갈라져 있었습니다. 4년 동안 수없이 되뇌었던 사과. 하지만 그 사과를 들어줄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정우진의 삶에서 사람들은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떠난 것은 아내 한지연이었습니다. 사고 후 1년이 지났을 무렵 그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진 씨, 저는 더 이상 당신 옆에 있을 수 없어요. 미안해요. 정우진은 그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아니,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녀에게 줄 수 있는 건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2년 전 아들 정서준마저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당시 17살이었던 아들은 아버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정상적인 아빠가 필요해요. 아빠는 이제 아빠가 아니에요. 그 말은 정우진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아들은 어머니 한지연을 따라 미국으로 떠났고 그 후로 단 한 통의 전화도 없었습니다. 저택 안은 고요했습니다. 직원들은 최소한으로 줄었고 그나마 남은 사람들도 정우진을 피했습니다. 그가 무섭거나 싫어서가 아니라 그와 마주하는 것 자체가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비서실장 강태리만이 유일하게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우진이 회장으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함께 일해온 측근이었습니다. 강태리는 종종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식사 시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우진은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강태리는 한숨을 쉬며 문을 닫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우진이 살아있지만 동시에 살아있지 않다는 것을. 밤이 되면 정우진의 진짜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잠들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잠이 들면 언제나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으니까요. 쾅. 빗속을 달리는 차. 핸들을 꺾는 손. 비명. 그리고 정적. 정우진은 땀에 젖은 채 깨어났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박준서, 박준서야. 그는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강태리가 정우진을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새로운 가사 도우미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정우진은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번에 지원한 분은 어린 딸이 있습니다. 정우진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이가 있다고요? 네, 11살 된 딸입니다. 지원자가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함께 거주하길 원합니다. 정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아이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회장님, 하지만 아이들은 시끄럽습니다. 저는 조용한 게 좋아요. 강태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정우진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1살 딸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떠나간 아들 정서준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진은 강태리를 불렀습니다. 실장. 네, 회장님. 그 가사 도우미 채용하세요. 강태리는 놀란 표로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어제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정우진은 피곤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어차피 저택은 넓으니 아이 하나쯤이야. 강태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우진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정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될 거라는 사실을. 3일 후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오후. 저택 정문 앞에 낡은 경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와 작은 소녀였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최은경. 그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저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유나야, 여기가 우리가 살게 될 곳이야. 11살 소녀 유나는 커다란 눈으로 저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크다. 그러게.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최은경의 목소리엔 약간의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안했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유나는 엄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우리 함께잖아. 최은경은 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저택의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강태리는 현관에서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최은경 씨 맞으시죠? 그리고 이 아이가 유나? 최은경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유나도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나예요. 강태리는 유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참 예의 바르구나. 자, 그럼 들어와. 안내해 줄게.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유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높은 천장, 넓은 거실, 그리고 대리석 바닥. 모든 것이 그녀가 살던 세계와는 달랐습니다. 강태리는 저택을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1층 거실이고 주방은 저쪽입니다. 최은경 씨는 주로 가사 일을 담당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태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한 가지만 주의해 주세요. 2층 서재에는 회장님이 계십니다. 특별히 부르지 않는 한 올라가지 마세요. 최은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이요? 어떤 분이세요? 강태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조용한 분이야. 그리고 지금은 많이 편찮으셔서 휠체어를 타고 계셔. 유나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휠체어요? 그래. 그러니까 회장님을 놀라게 하거나 시끄럽게 하면 안 돼. 알겠지? 유나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하지만 그 순간 유나의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휠체어 다리가 아픈 건가? 그날 밤 유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어왔고 저택은 고요했습니다. 유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회장님은 어떤 분일까? 왜 휠체어를 타고 계실까? 그녀는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묘하게 아팠습니다. 유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 외로우실 것 같아. 그 말은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2층 서재에서 정우진은 갑자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은 것처럼. 음날 아침 청림재 저택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1층 거실에서 청소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고 주방에서는 설거지하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랜만에 저택에 사람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최은경은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실을 청소하고 먼지가 쌓인 장식품들을 하나하나 닦아냈습니다. 강태리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최은경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최은경은 땀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랫동안 손이 닿지 않은 곳이 많아서요. 제대로 정리하고 싶어요. 강태리는 그녀의 성실함에 감탄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유나는 어디 있어요? 유나는 아직 방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책을 읽더라고요. 강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똑똑한 아이네요. 하지만 그 순간 복도에서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톡톡톡. 유나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1층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엄마가 열심히 청소하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도와줄까? 최은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유나야. 넌 공부해. 엄마가 할게. 하지만 유나는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하면 힘들잖아. 나도 할 수 있어. 최은경은 딸의 마음이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11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렇게 의젓할 필요는 없는데 말이죠. 강태리가 유나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유나, 저택이 마음에 들어? 유나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여기 정말 커요. 그리고 조용하고 좋아요. 그렇구나. 그런데 심심하진 않아? 친구들이 없잖아.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책 읽는 게 더 좋아요. 강태리는 이 아이가 또래보다 성숙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무언가 사연이 있는 아이구나 싶었죠. 유나는 거실을 둘러보다가 문득 시선을 위로 향했습니다. 계단 너머 2층. 그곳은 아직 가보지 못한 공간이었습니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요, 2층에는 뭐가 있어요? 강태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2층에는 회장님의 서재가 있어. 그리고 회장님 방도 있고. 회장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아마 서재에 계실 거야. 회장님은 거의 하루 종일 서재에 계시거든. 유나는 궁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혼자요? 응, 혼자. 유나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루 종일 혼자 방에 있다니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강태리는 유나의 표정을 읽고 덧붙였습니다. 유나야, 2층에는 올라가면 안 돼. 회장님이 조용한 걸 좋아하시거든. 알겠지?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하지만 유나의 눈빛은 여전히 2층을 향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최은경은 주방에서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메뉴는 간단했지만 그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강태리가 주방에 들어왔습니다. 최은경 씨, 회장님 식사도 준비해 주세요. 평소에는 제가 직접 갖다 드렸는데 오늘부터는 부탁드릴게요. 최은경은 긴장한 표로 물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져다 드려야 하나요? 네, 회장님 방 앞에 두고 놓고만 하면 돼요. 보통은 대답이 없지만 나중에 알아서 드시니까 걱정 마세요. 최은경은 떨리는 손으로 식판을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정우진을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떤 분일까? 무섭진 않을까? 유나가 엄마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내가 같이 갈까? 최은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유나야. 엄마 혼자 갈게. 엄마 무서워? 최은경은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무섭진 않아. 그냥 조금 긴장될 뿐이야. 유나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는 잘할 수 있어. 파이팅! 최은경은 딸의 응원에 힘을 얻고 식판을 들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최은경은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은 1층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더 조용하고 더 어두웠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여러 개의 방문이 있었고 가장 끝에 커다란 나무 문이 하나 보였습니다. 강태리가 말했던 서재였습니다. 최은경은 심호흡을 하고 서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식판을 문 앞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회장님 식사 가져왔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최은경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문 앞에 두고 가겠습니다. 여전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최은경은 불안한 마음으로 돌아서려는 순간 문 안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휠체어 바퀴 소리였습니다. 최은경은 숨을 죽였습니다. 혹시 문이 열릴까?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서재 안. 정우진은 문 앞에 놓인 식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휠체어를 타고 문 가까이 다가갔다가 다시 창가로 돌아갔습니다. 식사를 가져온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새로 온 가사도우미겠죠. 정우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또 새로운 사람이 왔군. 그의 목소리는 무덤덤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혼자 있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기분이 묘했습니다. 어젯밤 그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작은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정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꿈일 뿐이야. 그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날 오후 유나는 저택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넓고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꽃들은 시들어 있었고 잔디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유나는 정원 한쪽 벤치에 앉아 저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2층 서재 창문으로 향했습니다. 창가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유나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저 사람이 회장님일까요?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가슴이 이상하게 아팠습니다. 저 사람 외로워 보여. 유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왜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저녁이 되었습니다. 유나와 최은경은 작은 직원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최은경이 물었습니다. 유나야, 오늘 심심하지 않았어?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았어. 정원도 구경하고 책도 읽었어. 그래? 다행이다. 엄마는 오늘 너무 정신없었어.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엄마, 회장님 만났어? 최은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문 앞에 식사만 두고 왔어. 대답도 없으셨어. 대답이 없었어?
응. 강태리 실장님 말로는 회장님이 원래 그러시대. 유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엄마, 회장님은 왜 휠체어를 타고 계셔? 최은경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자세히는 몰라. 하지만 아마 사고를 당하신 것 같아. 사고? 응. 다리를 다치셨나 봐. 유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그럼 회장님은 다시 걸을 수 있어? 최은경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나야, 그런 질문은 하면 안 돼. 우리는 그냥 우리 일만 잘하면 돼. 하지만 유나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엄마, 나는 궁금해. 회장님이 다시 걸을 수 있을까? 최은경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야, 엄마도 몰라.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은 아니야. 알겠지?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궁금증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최은경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이곳에서의 삶을 걱정했습니다. 일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우진 회장이라는 존재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 대화도 나눠보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게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최은경은 옆방에서 자고 있는 딸 유나를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녀는 이곳에서 잘해내야 했습니다. 괜찮아. 우리는 할 수 있어. 최은경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자정이 지난 시각. 저택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톡톡톡. 유나였습니다. 그녀는 잠옷 차림으로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2층 서재가 신경 쓰였습니다. 유나는 1층 거실을 지나 계단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올라가면 안 되는 거 알아? 하지만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계단을 한 발씩 올라갔습니다. 유나는 2층 복도에 도착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서재 문은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소리. 누군가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숨소리는 고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괴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신 걸까? 그녀는 문을 두드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준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유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 목소리는 정우진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고통스러웠습니다.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알 수 없었지만 저 사람이 무언가 깊은 상처를 안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유나는 한참 동안 서재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물론 그 말은 문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서재 안에서 정우진이 문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는 것을. 마치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은 것처럼. 다음 날 오전. 최은경은 아침 일찍 일어나 저택 구석구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자신의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강태리가 최은경에게 다가왔습니다. 최은경 씨, 오늘 회장님 점심 식사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오전에 미팅이 있으셔서 조금 복잡할 것 같아요. 최은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그리고 유나한테 전해주세요. 정원 쪽 나무 아래는 가지 말라고요. 오래된 나무라 위험할 수 있어요. 아, 네. 꼭 전하겠습니다.
강태리는 서류 뭉치를 들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 서재. 정우진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 책상에는 여러 서류가 놓여 있었지만 그는 그것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똑똑. 강태리가 노크하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번 달 보고서 가져왔습니다. 정우진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책상에 두세요. 네. 그리고 회계팀에서 확인 요청한 건 있는데요. 강태리는 차분하게 업무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정우진은 여전히 회사 일을 처리했습니다. 비록 몸은 움직이지 못했지만 그의 머리는 여전히 예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우진의 집중력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회장님, 들고 계세요? 강태리의 목소리에 정우진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계속하세요.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정우진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젯밤에 잠을 못 잤을 뿐입니다. 사실 정우진은 어젯밤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문 밖에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1층. 유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위로 향했습니다. 회장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실까? 유나는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어젯밤 서재 문 앞에서 들었던 목소리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목소리.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사과하던 그 목소리.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엄마에게 말하지 않고 조용히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한 번만 보고 싶어. 회장님이 어떤 분인지. 유나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서재 문은 닫혀 있었고 안에서 강태리와 정우진의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유나는 복도 한쪽에 서서 그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리가 서류를 들고 나왔고 유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유나? 여기서 뭐하니? 유나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저 화장실 찾다가. 강태리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화장실은 1층에 있잖아. 아, 네, 맞아요. 제가 길을 잘못 들었나 봐요. 강태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유나야, 2층에는 올라오지 말라고 했잖아. 죄송해요. 바로 그 순간 서재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실장, 누구랑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우진의 목소리였습니다. 강태리는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회장님. 최은경 씨의 딸이 길을 잘못 들어서 들어오라고 하세요. 강태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회장님? 아이를 복도에 세워둘 순 없지 않습니까? 들어오라고 하세요. 강태리는 망설이다가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나야, 들어가. 유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서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재는 넓고 어두웠습니다. 한쪽 벽면은 책으로 가득 차 있었고 반대편에는 커다란 창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가에 휠체어를 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우진이었습니다. 유나는 그를 처음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진은 40대 중반의 나이였지만 얼굴엔 생기가 없었습니다.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고 입가에는 쓸쓸한 미소만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우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너 최은경 씨의 딸이지? 유나는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유나예요. 유나. 예쁜 이름이구나. 유나는 그의 목소리가 어젯밤 들었던 그 목소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훨씬 차분했습니다. 정우진은 유나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여기 올라오지 말라는 말 들었을 텐데. 죄송해요. 제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정우진은 피식 웃었습니다. 거짓말은 서툴구나. 유나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정우진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려가. 여긴 내가 올 곳이 아니야. 유나는 돌아서려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정우진의 다리에 머물렀습니다. 휠체어 위에 놓인 두 다리. 움직이지 않는 다리. 유나는 알 수 없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겁게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정우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응?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의 다리는 아직 살아있어요. 순간 서재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정우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강태리는 깜짝 놀라 유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유나,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지만 유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우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아저씨의 다리는 죽지 않았어요. 아직 살아있어요. 정우진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강태리는 황급히 유나를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아이가 아직 어려서 철이 없어요. 제가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정우진은 손을 들어 강태리를 제지했습니다. 잠깐. 그는 유나를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장난치는 거냐?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진짜예요. 진짜? 내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유나는 주춤했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느껴져요. 아저씨의 다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게. 정우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느껴진다고? 하,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그는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다리가 살아있다고? 4년 동안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은 다리가? 유나는 눈물이 글썽였지만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정우진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린애가 무슨 의사라도 되는 줄 아나? 국내 최고의 의사들도 손 쓸 수 없다고 했어. 그런데 네가 겨우 11살짜리 아이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강태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세요. 아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우진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장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유나는 정우진의 차가운 눈빛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면서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아저씨, 저는 거짓말 안 했어요. 정말이에요. 강태리는 유나를 억지로 끌고 서재를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서재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다고 말도 안 돼.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희망이라는 이름에. 1층으로 내려온 유나는 엄마 채은경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채은경은 눈물 흘리는 딸을 안아주며 물었습니다. 유나야, 무슨 일이야? 왜 울어? 강태리가 한숨을 쉬며 설명했습니다. 채은경 씨, 유나가 회장님께 실례를 했어요. 채은경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실례라니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강태리는 곤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유나가 회장님의 다리가 살아있다고 말했어요. 채은경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유나는 엄마의 품에 안긴 채 울먹였습니다. 엄마, 나는 진짜로 그렇게 느꼈어. 거짓말 안 했어. 채은경은 딸을 꼭 안으며 강태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습니다. 강태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이가 나쁜 마음으로 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회장님이 많이 화가 나셨어요. 채은경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곳을 떠나야 하나요? 강태리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일단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내세요. 회장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그때 가서 생각해 봅시다.
그날 오후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최은경은 불안한 마음으로 집안일을 했고 유나는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하지만 나는 정말 그렇게 느꼈는데. 그녀는 자신이 본 것을 믿었습니다. 정우진의 다리에서 분명 무언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직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우진은 저녁 식사를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유나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아저씨의 다리는 아직 살아 있어요. 그 말은 정우진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4년 동안 그는 희망을 버렸습니다. 다시는 걷지 못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 아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우진은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자신의 무릎을 만졌습니다.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살아있다니 말도 안 돼. 하지만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왜 그 아이의 말이 이렇게 마음에 남는지. 정우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걸 느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었습니다. 그가 4년 동안 묻어두었던 작은 희망의 씨앗. 만약 정말로. 정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하지만 그의 가슴은 계속 뛰고 있었습니다. 길을 계속해 볼까요? 그날 밤 정우진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정우진은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4년 동안 그는 이 다리를 수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엔 분노했고 그 다음엔 슬퍼했고 마지막엔 체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직 살아있다. 유나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작고 떨리는 목소리. 하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도 안 돼. 어린애의 착각일 뿐이야. 하지만 그의 손은 어느새 자신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무감각한 살점. 이게 정말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정우진의 눈앞에 과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고 직후 그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재활치료를 권했고 그는 매일같이 병원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조금만 더 힘내세요.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사의 격려, 간호사들의 응원. 그 모든 것이 그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치의가 말했습니다. 정우진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척수 손상이 너무 심각합니다. 현재로서는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 순간 정우진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는 희망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저택 안에 가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작은 소녀의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속에 불씨를 지폈습니다. 정우진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가능하다면? 만약 저 아이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불가능해. 나는 이미 너무 많은 실망을 겪었어. 하지만 그의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정우진은 결심했습니다. 그는 저 아이를 다시 불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물어봐야 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다시 걸을 수 있는지. 다음 날 아침. 최은경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으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유나는 식사도 거의 하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최은경은 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유나야, 일어났니? 아침 먹어야지. 엄마, 나 배 안 고파. 최은경은 한숨을 쉬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유나는 침대에 웅크린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나야, 엄마가 미안해. 내가 어제 그런 말을 한 건 나쁜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 엄마는 알아.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나 정말 거짓말 안 했어. 나는 정말 그렇게 느꼈어. 채은경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엄마는 믿어. 하지만 유나야, 어른들의 세계는 복잡해. 특히 회장님 같은 분은 많은 상처가 있으실 거야. 엄마, 회장님은 왜 그렇게 화가 나신 거야? 채은경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내 말이 희망을 주었기 때문일 거야. 그리고 희망은 때로는 사람을 더 아프게 만들거든. 유나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전 10시. 강태리가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채은경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채은경는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신가요? 회장님께서 유나를 만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채은경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유나를요? 하지만 어제 그렇게 화를 내셨는데. 강태리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직접 요청하셨어요. 유나를 서재로 보내달라고요. 채은경는 불안한 마음으로 딸의 방으로 갔습니다. 유나야, 회장님이 너를 부르신대. 유나는 놀란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를요? 왜요? 엄마도 몰라. 하지만 이번엔 조심해야 해. 알겠지?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는 강태리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유나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제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정우진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는 말. 하지만 지금 그가 자신을 부른 이유는 뭘까요? 서재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강태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유나 데려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유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서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재 안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커튼이 조금 열려 있어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우진은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어제보다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정우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유나, 앉아라. 유나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우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는 내가 너무 화를 냈다. 미안하구나. 유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과를 들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어요. 정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는 내가 느낀 걸 말했을 뿐이야. 그건 잘못이 아니야. 유나는 조용히 정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우진은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유나, 내가 너를 다시 부른 이유는 내 말이 계속 신경 쓰여서야. 제 말이요? 그래. 내 다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말. 그게 계속 머릿속에 맴돌더구나. 정우진은 유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유나, 내가 너에게 묻겠다. 너는 정말로 진심으로 내 다리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니? 유나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어떻게 그런 걸 느낄 수 있지? 너는 의사도 아니잖아. 유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저씨의 다리를 봤을 때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잠들어 있는 것 같은? 정우진은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들어 있다. 네. 죽은 게 아니라 그냥 깊이 잠들어 있는 것 같았어요. 정우진은 한참 동안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의 눈빛엔 거짓이 없었습니다. 정우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나, 만약 내가 정말로 나를 다시 걷게 할 수 있다면. 유나는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유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정우진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내 재산의 절반을 너에게 주겠다.
밖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강태리는 깜짝 놀라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정우진은 강태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들은 그대로입니다, 실장. 하지만 회장님 재산의 절반이라니요. 그것도 어린아이에게. 정우진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실장,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진심입니다. 만약 이 아이가 나를 다시 걷게 할 수 있다면 그 대가는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강태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세요. 4년 동안 수많은 의사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11살 아이가? 정우진은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의 눈을 보십시오. 거짓이 없습니다. 강태리는 난처한 표정으로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나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얼어 있었습니다. 정우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3개월. 3개월 안에 내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강태리가 반문했습니다. 회장님, 3개월은 너무 짧습니다. 아니요. 3개월이면 충분합니다. 만약 3개월 안에 변화가 없다면 이건 그저 헛된 희망일 뿐입니다. 정우진은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나, 어떻게 생각하니?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겠니?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우진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왜 그런 말을 했지? 유나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아저씨가 다시 걸었으면 좋겠어요. 아저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서재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우진은 이 작은 소녀의 말에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유나,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특별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아저씨를 도와주고 싶어요. 정우진은 휠체어를 앞으로 조금 밀어 유나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유나, 내 말을 잘 들어라. 나는 4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실망했다. 의사들, 물리치료사들, 그리고 내 가족들까지.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깊은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너는 다르구나. 너는 나에게 뭔가 다른 걸 보았어. 유나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저는 잘할 수 있을까요? 정우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4년 만에 처음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모르지. 하지만 우리 함께 해보자. 어떻겠니? 유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 해볼게요. 강태리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정우진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실장, 계약서를 작성하십시오. 회장님, 정말 이러시겠습니까? 네. 유나가 3개월 안에 나를 걷게 만든다면 내 재산의 절반을 법적으로 그녀에게 양도하겠습니다. 강태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법무팀과 상의해서 계약서를 준비하겠습니다. 정우진은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나, 계약서가 준비되면 내 엄마와 함께 검토해보거라. 그리고 결정하면 돼. 유나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돈 때문이 아니에요. 알고 있다. 하지만 이건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거야. 내가 만약 나를 다시 걷게 만든다면 그건 내 인생을 되찾아 주는 거니까. 유나가 서재를 나간 후 강태리는 정우진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이건 너무 위험한 도박입니다. 정우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실장, 나는 4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의자에 앉아서 시간만 보냈죠. 하지만 지금 저 아이가 나에게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희망이라는 걸 말입니다. 강태리는 정우진의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모든 준비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 1층으로 내려온 유나는 엄마 채은경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채은경은 놀라서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유나야, 무슨 일이야? 회장님이 뭐라고 하셨어? 유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엄마, 회장님이 저한테 제안을 하셨어요. 제안? 회장님을 다시 걷게 만들어주면 재산의 절반을 주신대요. 채은경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유나는 진지하게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저는 할 수 있어요. 저는 정말로 회장님을 도와줄 수 있어요. 채은경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녀는 불안했지만 동시에 딸의 용기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유나야, 엄마는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지지할게. 하지만 부담은 갖지 마. 알겠지?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저는 부담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회장님을 돕고 싶어요. 오늘은 채은경의 마음속 갈등과 유나의 흔들리지 않는 결심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그날 밤 채은경은 전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재산의 절반이라니 도대체 얼마나 되는 금액일까?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유나가 만약 실패한다면? 아이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채은경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저택의 정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였지만 채은경의 마음은 폭풍우 속이었습니다. 옆방에서는 유나가 자고 있었습니다. 채은경은 조용히 딸의 방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유나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얼굴에는 미소까지 머금고 있었습니다. 채은경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세상이 얼마나 냉정한지,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채은경은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5년 전 유나가 6살이었을 때 채은경은 남편 김태수와 이혼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남편은 도박에 빠져 있었고 빚을 갚지 못해 가족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채은경은 혼자 딸을 키워야 했습니다. 그녀는 여러 직업을 전전했습니다. 식당 종업원, 청소부, 공장 노동자, 무엇이든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저 여자 혼자 애 키운대. 애 아빠는 어디 갔대? 가난한 집 아이는 불쌍해. 그런 말들이 채은경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유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견딜 수 있었습니다. 채은경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번 일도 그럴까? 유나가 실패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겨우 11살짜리 아이가 무슨 기적을 일으킨다고 했대? 그렇게 비웃지 않을까? 그녀는 두려웠습니다. 딸이 상처받는 것이. 하지만 동시에 채은경은 딸의 눈빛을 기억했습니다. 유나가 저는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을 때의 그 확고한 눈빛. 채은경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는 딸을 믿어야 할까? 아니면 말려야 할까? 다음 날 아침. 유나는 일찍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공책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채은경과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유나야, 일어났구나. 뭐하고 있어? 유나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계획 세우고 있어. 계획? 응. 회장님을 어떻게 도와드릴지 생각하고 있어. 채은경은 딸의 공책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엔 서툰 글씨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매일 회장님과 이야기하기. 회장님에게 웃음 드리기. 회장님 다리 마사지해 드리기. 채은경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유나야. 유나는 엄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열심히 할 거야. 회장님이 다시 걸을 수 있게 도와드릴 거야. 채은경은 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유나야, 엄마가 물어볼게. 너 정말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유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저는 할 수 있어요. 오전 10시. 강태리가 최은경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최은경 씨, 잠시 시간 괜찮으신가요? 네, 들어오세요. 강태리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회장님께서 준비하신 계약서입니다. 최은경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녀는 법률 용어를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핵심 내용은 알 수 있었습니다. 3개월 내에 정우진 회장이 독립적으로 10m 이상 걸을 수 있게 될 경우 유나에게 재산의 절반을 양도한다. 최은경은 숨이 막혔습니다. 강태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은경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계약이 성사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왜요? 유나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돼서요. 4년 동안 수많은 전문가들이 실패했습니다. 11살 아이가 성공할 확률은? 강태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최은경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최은경은 서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저도 걱정됩니다. 하지만 유나의 눈빛을 보셨나요? 저 아이는 진심이에요. 강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더 걱정되는 거예요. 진심이기 때문에 실패했을 때 더 큰 상처를 받을 거예요. 최은경은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딸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말려야 할까요? 강태리는 한참 동안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최은경 씨,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유나를 믿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은경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는 저도 모순적이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유나가 이 도전을 하지 않는다면 평생 후회하지 않을까요? 그때 해봤으면 어땠을까라고요. 최은경은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점심시간. 최은경은 유나를 불러 앉혔습니다. 유나야, 엄마가 진지하게 물어볼게. 응, 엄마. 너 정말로 회장님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해? 유나는 엄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는 100% 확신할 수는 없어. 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할 거야. 유나야, 만약 실패한다면? 유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나는 최소한 시도는 했으니까. 그리고 회장님도 희망을 가지셨잖아. 최은경은 딸의 성숙함에 놀랐습니다. 유나야, 너 정말 언제 이렇게 컸니? 유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키워줬잖아. 엄마처럼 강하고 싶어. 최은경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그래, 나는 내 딸을 믿을 거야. 다. 오후 3시. 최은경과 유나는 함께 2층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정우진은 창가에 앉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태리도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정우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최은경 씨, 계약서 검토해 보셨나요? 최은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은경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두렵습니다. 제 딸이 상처받을까 봐요. 정우진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 점이 걱정됩니다. 하지만 최은경 씨, 저는 유나를 강요하지 않을 겁니다. 유나가 원할 때만 할 겁니다. 유나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원해. 나는 정말로 하고 싶어. 최은경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딸을 믿겠습니다. 강태리가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그럼 여기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최은경 씨는 유나의 법적 보호자로서 서명하시고 유나도 옆에 이름을 적어주세요. 최은경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썼습니다.
최은경. 그리고 윤아도 서툰 글씨로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윤아. 정우진도 자신의 서명란에 이름을 썼습니다. 정우진. 강태리가 증인으로서 마지막 서명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계약이 성립되었습니다. 정우진은 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아, 오늘부터 우리는 동반자야. 나는 내가 최선을 다할 거라고 믿는다. 윤아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저도 최선을 다할게요. 정우진은 오랜만에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윤아, 나를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아저씨라고 불러도 돼. 윤아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정말요? 괜찮아요? 그래. 우리는 이제 함께 큰 도전을 하는 동료니까. 윤아는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정우진 아저씨. 정우진이 말했습니다. 그럼 윤아, 오늘부터 시작해 볼까? 네, 그런데 저는 뭘 해야 하나요? 정우진은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사실 나도 잘 모르겠다. 너는 내 다리가 잠들어 있다고 했잖아. 그럼 어떻게 깨울 수 있을까? 윤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아저씨 다리를 만져봐도 될까요? 정우진은 망설였습니다. 4년 동안 그는 자신의 다리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조차 꺼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해봐. 윤아는 조심스럽게 정우진의 다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윤아의 손이 정우진의 무릎에 닿았습니다. 순간 윤아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하지만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윤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우진의 다리 안에 아직 생명이 남아 있다는 것을. 마치 씨앗이 땅속에서 봄을 기다리듯 그렇게 잠들어 있다는 것을. 윤아는 눈을 떴습니다. 아저씨, 제 말이 맞아요. 아저씨 다리는 아직 살아 있어요. 정우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이니? 네, 저는 느낄 수 있어요. 최은경는 딸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이런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니, 어쩌면 능력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일지도 모릅니다. 강태리도 이 장면을 지켜보며 처음으로 희망을 품었습니다. 정말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우진은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4년 동안 그는 이 다리를 증오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처음으로 이 다리에 대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사고 1년 후, 정우진은 혼자 저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박준서의 일주기였습니다. 강태리가 조심스럽게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박준서 비서의 묘에 다녀왔습니다. 고맙네, 실장. 회장님, 박준서 비서의 어머님께서 회장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정우진은 몸을 굳혔습니다. 뭐라고? 박준서 어머님께서 회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십니다. 정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나는 그분들을 볼 면목이 없어. 하지만 회장님, 피할 수만은 없습니다. 정우진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여기로 모셔와. 박준서의 어머니 김순자 여사가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60대 중반의 여성으로 1년 사이에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강태리가 그녀를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정우진은 휠체어를 타고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습니까? 김순자는 정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무언가 더 있었습니다. 정우진 회장님, 앉으십시오. 김순자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정우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준서를. 김순자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사과는 이미 수없이 들었습니다. 김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회장님, 저는 오늘 회장님께 사과하러 왔습니다. 정우진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사과요? 어머님이 왜? 1년 전 장례식에서 저는 회장님을 살인자라고 불렀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회장님. 김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1년 동안 회장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아들을 돌려주지는 않더군요. 정우진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김순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 아들 준서는 회장님을 존경했습니다. 회장님과 일하는 게 자랑스럽다고 했어요. 어머님, 그런 아들이 원망받으며 기억되는 건 준서가 원하는 게 아닐 겁니다. 김순자는 정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을 용서합니다. 정우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를 용서하신다고요? 네, 이제 그만 원망하고 싶어요. 저도 회장님도 평화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정우진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우진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머님은 나를 용서하셨지만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 김순자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다시 일어나세요. 준서는 회장님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걸 원하지 않을 겁니다. 어머님, 하지만 저는 회장님은 아직 할 일이 많으십니다. 다리가 불편하시더라도 회장님의 머리와 마음은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정우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순자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준서를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준서 때문에 회장님의 인생을 멈추지는 마세요. 그녀는 조용히 서재를 나갔습니다. 김순자가 떠난 후 정우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그 용서가 오히려 정우진을 더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데 어머님은 왜 나를 용서하신 걸까? 정우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은 다시 일어나라고 하셨지만 나는 어떻게 다시 일어나지? 나는 이미 모든 걸 잃었어. 그날 밤 정우진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정서준이었습니다. 정우진은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정서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준아, 잘 지내니? 네, 아빠.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아빠한테 할 말이 있어요. 말해봐. 저 1년 전에 아빠한테 심한 말 했잖아요. 그거 미안해요. 정우진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서준아, 내가 미안해 할 것 없어. 아빠가 잘못한 거야. 아니에요, 아빠. 저는 아빠가 힘들어 하시는 걸 알면서도 아빠를 더 힘들게 했어요. 정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무서웠어요. 아빠가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을까봐. 그래서 아빠를 밀어냈어요. 정우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준아,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아빠, 저는 아직도 아빠를 사랑해요. 그리고 언젠가 아빠가 다시 일어나실 거라고 믿어요. 정우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서준이 말했습니다. 아빠, 다시 걸을 수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전화를 끊은 후 정우진은 혼자 울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미 자신의 곁을 떠났습니다. 박준서의 어머니는 자신을 용서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준서는 이미 이 세상에 없습니다. 모두가 나를 용서하고 나를 격려해.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나는 이미 모든 걸 잃었는데. 정우진은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사고 2년 후
정우진은 더욱 고립되었습니다. 아내 한지영과는 정식으로 이혼했습니다. 아들 정서준과는 가끔 전화를 하지만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정우진은 회사 일도 거의 손을 놓았습니다. 강태리가 대신 회사를 관리했습니다. 그는 서재에만 틀어박혀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강태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몸이라도 움직이셔야죠. 실장, 내버려둬요. 나는 이제 움직일 이유가 없어. 회장님,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야. 그냥 조용히 있게 해줘. 3년 차가 되자 정우진은 눈에 띄게 야위었습니다.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수면도 부족했습니다. 의사가 경고했습니다. 정우진 회장님, 이대로 가시면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정신과 상담이라도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정우진은 거부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강태리는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회장님, 제발요. 이러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실장, 나는 이미 4년 전에 죽었어야 했어. 지금은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이야. 사고 4년 후 정우진은 거의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저택에는 강태리와 몇 명의 직원만 남았습니다. 정우진은 하루 종일 서재에 앉아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준서야, 나는 너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하니? 나는 여전히 살아있잖아. 그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를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우진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사는 걸까? 내가 사는 이유는 뭐지? 그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일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건 죄책감과 고독뿐이었습니다. 차라리 그날 내가 죽었더라면. 정우진은 수없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4년 후 유나가 그의 삶에 들어왔습니다. 아저씨의 다리는 아직 살아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정우진의 마음에 작은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어린아이가 자신에게 희망을 말할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그는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나에게 뭔가 다른 걸 보고 있어. 계약서에 서명한 후에도 정우진은 갈등했습니다. 만약 내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된다면 그건 좋은 일일까? 아니면 준서를 배신하는 일일까? 정우진은 자신이 행복할 자격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준서의 목숨을 앗아간 사람이야. 내가 다시 걷고 다시 웃고 다시 행복해진다면 그건 준서에게 미안한 일이 아닐까? 어느 날 밤 강태리가 정우진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유나와의 도전을 시작하셨는데 정말로 다시 걷고 싶으신 건가요? 정우진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실장, 솔직히 말하면 나는 모르겠어. 모르신다고요? 다시 걷는다는 게 나에게 축복일까 아니면 또 다른 고통일까? 강태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박준서 비서님은 회장님이 행복하길 원하실 겁니다. 그럴까? 물론입니다. 박준서 비서님은 회장님을 존경했습니다. 그분은 회장님이 무너져 있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깊은 밤 한 사람의 눈물과 그것을 발견한 작은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어른의 눈물을 아이가 닦아줄 때 진짜 치유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자,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유나와의 계약을 맺은 날 밤. 정우진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서재 창가에 앉아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 하나 없는 밤이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한 걸까? 어린아이에게 나의 희망을 맡기다니. 하지만 동시에 정우진의 가슴 속에서는 뭔가 뜨거운 것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기대. 4년 만에 처음으로 정우진은 내일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정우진은 자신의 감정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는 다시 걷고 싶은 걸까? 아니면 그냥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은 걸까? 4년 동안 그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도 아무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달랐습니다. 저 아이는 그의 다리를 보고 살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저 아이는 나를 다르게 보고 있어. 새벽 3시. 정우진은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박준서와 함께 찍은 사진. 회사 창립 10주년 기념일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우진은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는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4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니? 나는 다시 살아도 되는 걸까? 그때 복도에서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톡톡톡. 유나였습니다. 그녀도 잠이 오지 않아 일어나 물을 마시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유나는 2층 복도를 지나가다가 서재에서 들리는 소리에 멈춰 섰습니다. 누가 울고 있어? 유나는 조심스럽게 서재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군가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아저씨를 방해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녀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저 울음소리가 너무 슬펐습니다. 유나는 작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서재 안에 울음소리가 멈췄습니다. 정우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지? 저 유나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괜찮다. 돌아가 자거라. 하지만 유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들어가도 될까요? 한참 후 정우진이 대답했습니다. 들어와. 유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서재 안은 어두웠습니다. 책상 위 작은 램프만이 켜져 있었습니다. 정우진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지만 유나는 이미 보았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정우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울고 계신 거예요? 정우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야. 눈이 좀 아파서 그래. 하지만 유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때때로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요. 유나는 정우진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저씨, 저는 괜찮아요. 아저씨가 우셔도 돼요. 정우진은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작은 소녀는 자신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유나야, 너는 왜 안 자고 여기 있니? 저도 잠이 안 와서요. 그리고 아저씨 목소리가 들려서 걱정됐어요. 정우진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나 같은 어른을 걱정하다니 너는 참 착한 아이구나. 아저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많이 아픈 사람이에요. 그 말에 정우진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유나는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보았습니다. 아저씨, 이 사진 속 사람은 누구예요? 정우진은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내 비서였던 사람이야. 박준서라고 해. 정말 밝게 웃고 있네요. 친한 친구였어요. 그래, 아주 소중한 사람이었지.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람 지금은 어디 있어요? 정우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이 메었습니다. 유나는 정우진의 표정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아, 아저씨, 이 사람이. 응. 4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유나는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우신 거예요? 정우진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유나야, 아저씨가 너에게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 네, 들을게요. 4년 전 나는 준서와 함께 차를 타고 있었어. 그날 밤 비가 많이 왔지. 나는 서둘렀어. 아들 생일에 늦고 싶지 않아서. 유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냈어. 준서가 천천히 가라고 했는데 나는 듣지 않았어.
정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어. 차가 뒤집혔고 준서는 그 자리에서 죽었어. 유나는 정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나는 살았어. 하지만 다리는 움직이지 않게 됐지. 그리고 모든 걸 잃었어. 정우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유나야, 나는 준서를 죽인 거야. 내가 조심했더라면, 내가 서두르지 않았더라면 준서는 지금도 살아 있었을 거야.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저씨, 그건 아저씨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유나. 내 잘못이야. 나는 살인자야. 유나는 정우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저씨는 살인자가 아니에요. 그냥 불운이었어요. 불운? 네. 사고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냥 일어난 거예요. 정우진은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작은 소녀는 자신보다 더 현명해 보였습니다. 유나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그분은 아저씨가 이렇게 슬퍼하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알아? 사진 속에서 그렇게 밝게 웃고 계셨잖아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행복하길 바라는 사람이에요. 정우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유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가 계속 슬퍼하면 그분도 하늘에서 슬플 거예요. 유나야, 아저씨는 다시 행복해져야 해요. 그게 그분을 위하는 거예요. 정우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종류의 눈물이었습니다.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우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아저씨,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정우진은 이 작은 소녀의 품에서 처음으로 위로를 느꼈습니다. 4년 동안 아무도 그를 이렇게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아들도 그 누구도. 하지만 이 11살 소녀는 아무 조건 없이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정우진은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정우진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유나는 물었습니다. 아저씨, 조금 나아지셨어요? 정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고맙다, 유나야. 아저씨, 울어도 괜찮아요. 울면 마음이 좀 가벼워져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현명하니? 유나는 웃었습니다. 엄마가 그러셨어요. 슬플 때는 우는 게 좋다고. 참으면 마음이 아프다고. 정우진은 유나의 엄마 최은경이 참 좋은 교육을 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나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저씨, 저한테 그분 이야기 더 해주세요. 준서 말이니? 네. 어떤 사람이었는지 궁금해요. 정우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준서는 참 성실한 사람이었어. 항상 웃고 있었고 사람들을 배려했지. 멋진 사람이었네요. 그래. 정말 멋진 사람이었어. 정우진은 박준서와의 추억을 하나씩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유나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그분은 아저씨를 원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 사진 속 눈빛이 착해 보여요. 그리고 아저씨를 존경했던 것 같아요. 정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준서는 나를 원망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 유나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그럼 이제 용서하세요. 아저씨 자신을. 그게 쉽지 않아, 유나야. 저도 알아요. 하지만 아저씨가 계속 자신을 미워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정우진은 유나의 말에 깊이 생각했습니다. 밖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하품을 했습니다. 아저씨, 이제 자야 할 것 같아요. 정우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가서 자거라. 새벽까지 깨어 있었으니 피곤하겠구나. 유나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내일도 같이 이야기해요. 약속해요? 정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약속하마. 유나는 밝게 웃으며 서재를 나갔습니다.
유나가 나간 후 정우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정우진은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는 나에게 뭔가 다른 걸 보여주고 있어. 희망이라는 걸. 그는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준서야, 미안해. 하지만 나는 다시 한번 시도해 볼게. 다시 일어서 볼게. 그게 너를 기억하는 방법일지도 몰라. 오늘은 유나가 정우진에게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말하게 됩니다. 때로는 어린아이의 단순한 한마디가 오랜 세월 쌓인 상처의 본질을 꿰뚫을 때가 있습니다. 새벽의 대화 이후 저택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했습니다. 정우진은 여전히 서재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예전처럼 완전히 닫혀 있지는 않았습니다. 강태리가 놀란 것은 정우진이 처음으로 커튼을 활짝 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햇빛이 들어와서 좋네요. 정우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오랜만에 햇빛을 보는 것 같네요. 강태리는 정우진의 얼굴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뭔가 달라지셨어. 유나가 정말 회장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건가? 점심 식사 후 유나가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저씨, 들어가도 돼요? 그래, 들어와. 유나는 밝은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저씨,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요. 밖에 나가실래요? 정우진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밖에? 네, 정원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같이 산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우진은 망설였습니다. 그는 4년 동안 정원에 나간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유나야, 나는. 아저씨, 계속 안에만 계시면 답답하지 않으세요? 유나의 말에 정우진은 생각했습니다. 그래, 답답하긴 하지. 하지만 밖에 나가는 게 두렵기도 해. 하지만 유나의 기대 어린 눈빛을 보자 정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나가보자. 강태리가 정우진의 휠체어를 밀어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유나는 옆에서 신나게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우와, 여기 진짜 예쁘다. 정원은 넓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곳곳에 잡초가 자라 있었습니다. 정우진은 정원을 둘러보며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정원사가 매일 관리했었는데 지금은 방치되어 있네.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여전히 예뻐요. 조금만 손보면 금방 좋아질 거예요. 강태리가 벤치 앞에 휠체어를 세웠습니다. 회장님, 여기서 좀 쉬시죠. 저는 잠깐 일이 있어서 안으로 들어갈게요. 그래요, 실장. 수고하세요. 강태리가 떠나고 정우진과 유나 둘만 남았습니다. 유나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저씨, 구름이 정말 예쁘네요. 정우진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아저씨는 정원에 자주 안 나오세요? 응. 거의 안 나와. 왜요? 정우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나가는 게 의미가 없었거든. 유나는 정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밖에 나오는 건 좋은 거예요. 왜? 햇빛도 쬐고 바람도 느끼고 꽃도 보고 그런 게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정우진은 유나의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너는 참 긍정적이구나.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아저씨는 다리가 안 좋으세요. 하지만 정말로 다리만 아픈 거예요. 정우진은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니? 유나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느껴요. 아저씨가 아픈 건 다리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그 말에 정우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네. 아저씨는 마음이 많이 아파 보여요. 다리보다 훨씬 더요. 정우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유나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맞나요? 아저씨는 다리가 아프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마음이 아픈 거 아니에요? 정우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 정말 똑똑하구나.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정우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맞아, 유나야. 내 말이 맞아. 내 다리는 움직이지 않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내 마음이야. 어떻게 아프세요?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 4년 전 그날 내가 실수했고 소중한 사람이 죽었어. 그 죄책감이 나를 짓누르고 있어. 유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생각하기엔요. 아저씨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건 마음 때문일 수도 있어요. 정우진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마음 때문에? 네. 의사 선생님들은 다리 자체만 봤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느껴요. 아저씨 마음이 다리를 막고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다리를 막고 있다니 무슨 뜻이니? 유나는 설명했습니다. 아저씨는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벌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요. 정우진은 유나의 말에 깊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벌주고 있었던 건가?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4년 동안 그는 재활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의 권유를 거절했고 스스로를 방치했습니다. 왜일까요? 혹시 자신이 다시 걷는 것을 두려워했던 건 아닐까요? 다시 걷는다는 건 다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정우진은 자신이 살아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제 말이 맞나요? 정우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야,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야. 유나는 정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그럼 이제 마음을 치유해야 해요. 마음을 치유한다고? 네. 다리를 치료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치료해야 해요. 그래야 다리도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정우진은 유나의 말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유나야, 그럼 어떻게 해야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을까? 유나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간단해요. 아저씨가 스스로를 용서하면 돼요. 그게 쉽지 않아. 저도 알아요. 하지만 아저씨, 저는 아저씨를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정우진은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나야, 너는 정말로 나를 도울 수 있니? 네, 제가 매일 아저씨랑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아저씨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정우진은 감동했습니다. 고맙다, 유나야.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유나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친구요? 우리 친구예요? 정우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친구야. 유나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우와, 저 아저씨랑 친구가 됐어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그럼 오늘부터 매일 한 가지씩 해봐요. 뭘? 행복한 일이요. 작은 거라도 좋으니까 매일 행복한 일을 하나씩 해봐요. 정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오늘의 행복한 일은 너랑 정원에 나온 거야. 유나는 박수를 쳤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내일은 또 다른 행복한 일을 해봐요. 그래, 그렇게 하마. 정우진은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강태리가 정우진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유나와 정원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나요? 정우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실장, 저 아이가 놀라운 말을 하더군요. 어떤 말씀이신데요? 내가 아픈 건 다리가 아니라 마음이라고요. 강태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나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네. 그리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강태리는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아이네요. 어떻게 그런 통찰을 할 수 있죠? 정우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마도 저 아이는 순수하니까요. 순수한 마음은 진실을 꿰뚫어 보나 봅니다. 그날 밤 정우진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유나와 정원에 나갔다. 4년 만에 처음으로 햇빛 아래에서 시간을 보냈다. 유나는 나에게 중요한 걸 깨닫게 해줬다. 내가 아픈 건 다리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
나는 4년 동안 나 자신을 버려왔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것도 어쩌면 내가 스스로를 가둔 결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나는 변하고 싶다. 다시 일어서고 싶다. 유나가 나에게 희망을 줬다. 그리고 나는 그 희망을 붙잡고 싶다. 준서야, 미안해. 하지만 나는 이제 다시 살아보려고 해. 그게 너를 기억하는 방법일 거야. 다음 날부터 정우진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정원에 나갔습니다. 유나와 함께 산책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식사도 제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은경이 만든 음식을 감사히 먹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웃기 시작했습니다. 강태리는 이 변화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유나가 정말 기적을 일으키고 있어. 회장님이 살아나고 계셔. 유나와 정우진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유나는 매일 정우진에게 밝은 에너지를 전해줬습니다. 그녀의 웃음은 저택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정우진은 유나에게 인생의 지혜를 나눠줬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고 유나의 질문에 성심껏 답해줬습니다. 두 사람은 나이 차이를 뛰어넘어 진정한 친구가 되어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작지만 위대한 순간을 함께 목격하게 됩니다. 4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드디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을 말입니다. 유나와의 계약 후 2주가 지났습니다. 그 2주 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정우진은 매일 정원에 나갔습니다. 유나와 함께 산책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식사를 제대로 하기 시작했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강태리는 이 변화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회장님, 요즘 정말 밝아지셨어요. 정우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유나 덕분이죠. 저 아이가 나에게 삶의 의미를 돌려줬어요. 어느 평범한 오후, 유나와 정우진은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꽃을 꺾어 정우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저씨, 이 꽃 예쁘지 않아요? 정말 예쁘구나. 무슨 꽃이니?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뻐요. 정우진은 유나의 순수함에 웃음이 났습니다. 유나야, 너는 작은 것에도 행복해하는구나. 네, 작은 게 제일 좋아요. 큰 것보다 작은 게 더 특별해요. 정우진은 유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작은 것이 중요하지. 나는 너무 큰 것만 줬다가 작은 것들을 놓쳤어. 저녁 식사 후 정우진은 서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 그는 서재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때로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유나는 가끔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저씨, 잠들기 전에 인사하러 왔어요. 유나야, 들어와. 아저씨,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좋았어. 너랑 정원에서 꽃 본 게 제일 좋았어. 유나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내일도 또 같이 정원 가요. 그래, 그러자. 유나는 밝게 웃으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정우진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잠이 오지 않았지만 예전처럼 괴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나가 온 이후로 내 삶이 많이 변했어. 나는 다시 살아가고 있어. 그는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다리는 움직이지 않아. 정말로 다시 걸을 수 있을까? 정우진은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마음은 많이 나아졌지만 다리는 여전했습니다. 유나가 내 마음을 치유해줬어. 하지만 마음이 나아진다고 해서 정말로 다리가 움직일까? 정우진은 유나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아저씨, 다리는 아직 살아있어요. 그냥 잠들어 있을 뿐이에요. 잠들어 있다 그럼 어떻게 깨울 수 있을까? 정우진은 자신의 다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차갑고 무감각한 살점. 그는 다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일어나라, 제발 일어나줘. 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정우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유나의 말은 그냥 희망 어린 말이었을 뿐이야. 정우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바보였어. 어린아이의 말을 믿다니. 4년 동안 수많은 의사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한 아이의 말을 믿을 수 있었을까? 그는 자책했습니다. 유나에게 미안해. 나는 저 아이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걸었어. 저 아이도 부담스러울 거야. 정우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영원히 이 의자에 앉아 있을 운명인가 봐. 정우진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이상한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오른쪽 발끝. 아주 미세하게 뭔가 간지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우진은 숨을 죽였습니다. 뭐지? 이 느낌은. 그는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오른쪽 발가락. 움직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설마 아니야, 착각일 거야. 정우진은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오른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발. 정우진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움직여봐. 제발 움직여줘. 그는 온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발가락을 움직이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정말 아주 조금,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떨렸습니다. 정우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움직였어. 방금 분명히 움직였어. 그는 다시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더 확실하게 엄지발가락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1mm도 안 되는 움직임. 하지만 분명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정우진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움직였어. 정말 움직였어.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4년 동안, 1460일 동안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던 발가락이 지금 움직였습니다. 정우진은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는 누구에게 감사하는지 몰랐습니다. 하늘에게? 신에게? 아니면 유나에게? 어쩌면 모두에게. 정우진은 흥분을 가라앉혔습니다. 진정해. 이건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해. 그는 다시 발가락을 움직여 보았습니다. 이번에도 움직였습니다. 미세하지만 분명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정우진은 결심했습니다.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어.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자. 하지만 그의 가슴은 뜨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희망. 진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강태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찍 일어나셨네요.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정우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네, 오늘은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비밀입니다. 강태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점심 후 유나가 서재로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오늘도 정원 갈까요? 정우진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가자. 유나는 정우진의 밝은 얼굴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아저씨, 오늘 특별히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응, 아주 좋아.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정우진은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유나야, 너 덕분이야. 제가요? 제가 뭘 했는데요? 너는 나에게 희망을 줬어. 그리고 그 희망이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어. 유나는 무슨 말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정우진은 혼자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모두가 잠든 후 그는 자신의 발가락을 움직이려 애썼습니다. 첫날은 1mm, 둘째 날은 2mm, 셋째 날은 3mm. 조금씩, 아주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발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그는 땀을 흘리며 연습했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유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 아이가 나를 믿어줬어. 나는 포기할 수 없어. 정우진은 다시 힘을 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정우진은 오른발 전체를 미세하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아직 걷기에는 한참 멀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했습니다. 정우진은 생각했습니다. 3개월 안에 10m를 걸어야 해. 지금부터 계산하면 아직 2개월 반이 남았어.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유나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 정우진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원에서 산책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었습니다. 유나는 정우진의 마음이 많이 나아진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변화가 있다는 건 전혀 몰랐습니다. 정우진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자. 그리고 그때 유나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자. 강태리는 정우진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회장님, 요즘 뭔가 숨기시는 것 같은데요. 정우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숨기는 게 아니라 아직 말할 때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실장,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곧 좋은 소식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강태리는 궁금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정우진의 첫 번째 기적은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깊은 밤 혼자만의 노력으로. 하지만 이 작은 움직임이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과연 정우진은 3개월 안에 다시 걸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유나는 언제 이 사실을 알게 될까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정우진과 유나의 놀라운 여정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우진과 유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남자의 절망과 한 소녀의 희망을 함께 했습니다. 때로는 슬펐고 때로는 가슴 벅찼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도 끝이 있고 아무리 깊은 절망도 빛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떠올려 주세요. 정우진이 4년 만에 발가락을 움직인 것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도 유나 같은 소중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